근데 그 안에서 학살만 안 했지, 우리가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있었을 수 있겠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계속 매로 때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영어 아닌 말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책임 맡아서 운영하던 분들이 천주교에서는 대개 수녀님들이에요. 신부님들도 있었고. 그런데 때리는 겁니다. 한 그 어떤 간증에 의하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잘 때 이제 이렇게 침대가 쫙 막사처럼 있고 거기서 쭉 누워서 자게 되는데, 이제 수녀님들이 그 밤에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감시하기 위해서. 잠을 자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애 없나, 다 감시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자는 애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손을 꺼내놓고 자야 돼요. 그 이유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만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부터 한 17, 8살짜리 애들 거기다 몰아놓고, 이거는 무슨 뭐 수도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심리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많이 맞았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예?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고,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인디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표어가 나왔어요. Kill the Indian in the child. Kill the Indian, save the man. 인디안은 죽이고 인간을 살려라. 그러니까 그 인디안네스, 그 아이덴티티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진행을 했는데, 그게 120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카나다에서. 맞다가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냥개를 풀고 그 사냥꾼을 동원해서 잡았습니다. 잡혀오면 몽둥이로 찜질을 했어요. 어떤 애들은 줄로 매달아 놓고 마치 뭐 동물 때리듯이 그렇게 때렸습니다. 독방에 가두고 밥을 안 먹였습니다. 학교는 갔는데요, 이 아이들이 방학 때만 집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 아이들이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집에 보냈는데 안 오면 이제 부모에게 또 책임이 돌아가고, 이 악순환이 120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아이들이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갖가지 성폭력에 시달렸어요.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성폭력을 당했고,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성폭력의 주범들이 그 학교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책임 맡아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고, 그 학교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7살, 8살짜리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18살이 돼야 그 학교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일이 12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을 이제 답사해서 보고서가 정부에도 올라가고 교회에도 나왔는데, 너무나 이 매질이 많다.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컴플레인도 나왔어요.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어요. 책임 추궁이나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그냥 침묵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그 인디안 기숙학교 희생자 그 협회의 회장, 그분이 이제 이름이 테드인데, 그분은 남자아이로 그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7살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남자들로부터. 그가 10대에 한 3, 4번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술과 마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고 이거는 카나다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 이건 이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다. 이걸 깨닫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원주민촌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는데 원주민촌에 지금 그 리저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안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2,500개 정도의 원주민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시면 지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운데 82%가 실업자들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당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면세로 그 마을에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 면세품에는 술과 담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그 인디안 어페어 그 정부 기관에서 인디안이기 때문에 땅값으로 돈이 나옵니다. 1인당 얼마씩. 그리고 면세품으로 술과 담배가 들어가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 합작품이 나오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마약이 뭐 거의 모든 인디안 리저브에 마약이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마약과 폭력과 그리고 성적인 문란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거의 뭐 10대 중반 한 15세 전후에서 다 아기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면 아이를 한 두세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세 명의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두세 명의 아이들 가운데 가족의 아이를 낳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의 아이. 뭐 사촌의 아이. 더 무서운 건 삼촌의 아이. 더 무서운 건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낳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이제 몇 번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다 느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다 흔들리고 뿌리채 뽑힌 이게 뭐 하늘인지 땅인지 불인지 물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뭐라고 말하는 게 효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낳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애비들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어느 마을이나 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낳아도 그냥 뭐 또 애가 하나 낳나 보다 정도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든가 뭐 우리 대해서라도 이걸 끊자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 환각 상태, 그냥 만취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ongoing. 근데 이 테드라고 하는 이분은요,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살 때 혹은 빠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4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격리돼서 생전 듣지도 못하는 어떤 말과 어떤 체제와 어떤 전통과 규칙에 의해서 매를 맞으면서 자라다가 7살 때부터 성폭력에 시달리고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떤 가정을 이루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느냐? 그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뭐 원주민들 보고 뭐 성적인 문란이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고 가정이 완전히 와야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7살 때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던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리라고 당신들 기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 이거는 뭐 big problem. 120년 동안 이 일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 마지막 기숙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120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되다가 1980년,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 25년 전. 그때 비로소 마지막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캐나다가 1949년에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합이 제정한 인권법의 그 인종 말살 반대 정책에 사인을 합니다. 2차 대전을 이제 경험을 한 온 세계가 이거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기감 속에서 모여서 그때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됐던 유대인들의 희생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의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2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해를 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삶에 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쭉 내려가다가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그룹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그룹으로 옮기는 것. 이것에 반대한다. 1949년에 사인을 했고요. 국회가 이것을 52년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캐나다 국회가. 자기 집 지금 뒷방에서는 인디안 레지던셜 스쿨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사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30년을 더 지속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레지던셜 스쿨. 제일 많을 때 전체 이 원주민들의 자녀들의 75%가 레지던셜 스쿨에 등록이 돼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레지던셜 스쿨을 통해서 삶이 변한 원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기숙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과 학문에 눈을 뜨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인간의 그 교묘한 사악함이 꿈틀거리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게 만연돼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폭력을 당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매를 맞았어요. 체벌을 당했습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You are nobody. You are nothing. 예? 너는 이 속에 있는 인디안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을 교회에서 그게 복음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인디안은 evil, 사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인디안을 죽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인디안은 동물이에요. 인디안이 죽어야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계속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 일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사회가 그래도 조금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달음을 가지게 됐고요. 72년도에 National Indian Brotherhood, 지금으로 하면 the First Nations, the Assembly of First Nations, 그 원주민 총연합, 전국 연합이죠. 그게 이제 원주민들의 어떤 국회 같은 곳입니다. Assembly of First Nation. 거기서 정부에다가 청을 냅니다. 이 원주민 교육 제도를 중지시켜 주시오. 그리고 83년도에 와서 비로소 마지막 기숙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을 닫은 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본물이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거기서부터 이제 폭발되기 시작했어요. 성폭행에 시달렸던 많은 빅팀들이 있습니다. 이미 입 한 번 빵꾸 못하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80년대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그동안 시달렸던 사람들이 계속 마약에 빠지고 자살, 미수, 뭐 술, 폭력, 길거리에 나가서 매춘에 가담하고 계속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점점 규합이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수시 걸렸어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걸린 겁니다. 집단 소송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입니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인생에 대해서, 망가져버린 내 청춘에 대해서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어그리먼트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그 데미지의 60%를 책임지고 연방 정부가 40%를 책임져라. 그게 어그리먼트로 됐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인성이 망가졌어요. 인격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재생불능이에요. 지금은 돈을 얼마 주든지 누가 무슨 심리치료사가 와서 어떤 상담사가 와서 어떤 영적인 힐링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이건 죽은 영혼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영혼입니다. 그걸 얼마를 주고 컴펜세이션을 하겠어요. 60%를 교회가 감당해라. 그래서 천주교회가 잠깐 60%를 했으니까 60%. 그다음에 뭐 성공회 교회, 연합교회, 뭐 캐나다 장로교회 두 학교를 했는데 캐나다 장로교회 앞으로 돌아온 금액이 700만 불입니다. 데미지로 물어내라 한 돈이. 성공회 교회는요, 교회도 몇 교회 되지 않지만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앵글리칸 처치 오브 캐나다. 이걸 다 물어주려면요, 전국에 있는 성공회 교회 자산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교회 다 팔고 지금 모아놓은 무슨 펀드, 미션 펀드, 뭐 특별 펀드 다 팔고 뭐 건물 다 팔고 뭐 있는 것 다 팔아도 모자라요. 그래서 한때 심각하게 성공회 교회는 지금도 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church bankruptcy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bankruptcy, 교단 bankruptcy.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캐나다 성공회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는 캐나다 천주교회와의 통합을 심각하게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슨 뭐 동성연애자 안수 문제로 또 교단이 또 갈리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굉장한 이제 교회들이 고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뭐 빌리언으로 올라가고요, 돈이 물어내야 될 돈이. 천주교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몇 빌리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협의가 됐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다 팔아도 안 되니까 뭐 이걸 조상대대로 내려가면서 뭐 물어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논의하다가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컴펜세이션의 그 60%의 절반을 연방 정부가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70%를 연방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를 교단이 맡았던 역할을 따라서 이걸 배정해가지고 돈을 물어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되는데요. 캐나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이제 700만 불 이렇게 물어주게 돼 있다가 350만 불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걸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700 뭐 몇십만 불을 물어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재협상을 통해서 350만 불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350만 불, 80만 불의 금액은 세이브한 게 아니고 이걸 Healing and Reconciliation, 원주민들의 어떤 화해와 치유 사역, 본 교회와 원주민들 형제 자매들 사이의 어떤 화해와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 펀드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결의가 돼서 지금 그 펀드가 계속 교육, 홍보, 무슨 세미나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후원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에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접하게 되었고요. 지금 기숙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다녔다고 하는 것 자체로. 그 기본금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은 근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세상 떠났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제 기억에 지금 한 3만 5천 명 됩니다. 인디언 그 기숙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데 학교 다닌 사람 얼마. 그 다음에 언어 폭력 당한 사람은 플러스 얼마. 이런 식이에요. 심리적 폭력에 시달린 사람 거기다 또 플러스 얼마. 매를 맞은 사람 플러스 얼마. 뭐 갇힌 사람 얼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폭력 당한 사람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케이스는 이제 밖으로 나오지는 않죠. 다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서 3년 전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그냥 학교 다닌 것만으로 부모에게서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멘탈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돈이 다 나가죠. 1차적인 거는. 근데 그게 제일 베이직 커버리지인데요. 그 금액이 한 3,000불에서 5,000불입니다. 얼마 안 돼요. 4살 때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수용소에 들어갔던 돈이 시작이 3,000불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까운 것은 펀드가 나가자마자 원주민 리저브에서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 차 바꾸는 데다 썼어요. 늘 그 꿈에 그리던 픽업 트럭. 원주민촌에 들어가 보시면 특별히 리모트 한 떨어진 곳에 들어가 보시면 그 차를 타고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동네 뭐 뺑 돌아봐야 한 3km거든요, 대개 크기가. 그리고 이제 가끔 시내에 뭐 물건 사러 들어가고 이런 거 정도인데 차는요 다 4만 불, 5만 불짜리 픽업 트럭이에요. 뭐 크롬 붙이고 막 헤드라이트 왜 엑스트라로 달고 난리도 아니. 그분들이 그냥 소일하는 보람이 그겁니다. 마시고 약 사 먹고 마리화나 피고 차 바꾸고 그러다가 그냥 막 들이받으면 또 가는 거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 뭐 3,000불에서 10,000불, 15,000불 받은 것도 좀 많게 뭐 더 받은 사람 몇만 불 받은 사람 다 차 사는 데만.